교수님,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주거비 부담률도 제일 낮고 전세 제도 또한 유일의 제도라고 들었는데 왜 부동산과 관련해선 불만이 끊이지 않는 건가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는 한국과 어떻게 다르길래 부동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게 이 OECD 국가 중에서 주거비 부담률이 낮다는 건 한 3, 4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거비 부담률이라는 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자기의 1년 소득 대비 1년에 평균적으로 주거비를 얼마큼 내느냐잖아요, 사실. 그죠? 그럼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결코 낮지가 않아요, 지금. 예. 3, 4년 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세값도 폭등했고 매매 가격도 폭등했으니까 지불한 모기지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이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위값 이하의 주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산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라고 하면은 이자 부담 낮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균 2.5%인데 좀 서민들한테는 2%대 이자율로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 돼요. 그걸 또 악용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건 부차적인 거죠.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잡아야죠. 그렇다고 이제 본질을 흐리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뭐 100명 있다고 했을 때 한두 명은 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98명을 피해보게 하는 또는 그 사람들을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전세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유일한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도 몇 군데 있긴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핵심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랑 어떻게 다르냐인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동산 좋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진짜 착각이고 왜냐면 제가 이제 일본 동경대 교수랑도 얘기하면은 술 먹다 보면은 야 너희들은 진짜 모를 거야. 일본 사람들 얼마나 부동산 좋아하는지 알아 막 이래요. 다만 부동산을 좋아하는 유형이 틀려요.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맨션 아파트보다는 거기는 아파트 단지도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단독주택을 네. 선호해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또 중국 교수 얘기하면 야 중국 사람들 부동산 진짜 좋아해. 너희들은 아마 모를 거야 그 얘기해요. 중국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마다 부동산이라는 게 재발로서의 가치가 크고 한번 튀면 오는 거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고요. 아 미국에서도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세계 공용이다. 그럼요. 부동산으로. 네. 아파트 꼭 사야 하나요? 임대 아파트에 살면 안 되나요? 만약 30년간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나은 게 아닌가요? 대출로 집 한 채 사서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면 또 죽을 때까지 그걸 팔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 주거지가 없으니까 팔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집을 물려줄 자녀도 없다면 그냥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왜 신문에선 젊은 세대가 집 한 채 못 갖는다고 걱정하나요? 꼭 집 사야 하나요? 이게 제 생각에 이 질문하신 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로 딱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가 되게 임대료가 되게 낮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임대료를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은 관리비 수준대로 올라야 돼요. 임대료가. 근데 미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에 이거 잘 못 올려요. 임대료를. 저항 때문에. 왜냐면 이게 표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잘 못 올려서 임대 아파트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경우에 계속 그 아파트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거. 싸게 오래 살 수 있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으나 삶의 퀄리티 차원에서 그게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주변이 노후화됐을 때도 그렇게 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 뭐 그 경우에 아마 매매 시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자산이 보면은 이 본인의 소득보다 항상 빨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레벨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데 그때는 아예 못 살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이거는 본인의 그 판단인 것 같아요.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가구를 구성할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한 집에서 30년을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가구 구성하고 연결된 거여서 본인이 살고 있는데 애가 낳고 또 애가 크고 근데 애가 또 2명인데 서로 성별이 다른다고 했으면은 사실은 같은 규모의 집에서 계속 사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근데 이제 여기 전제가 네. 싸게 좋은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30년이고 살 수 있지 않냐? 왜 그렇게 집을 살려고 그렇게 난리 치느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임대 아파트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은 진짜 안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이 임대 아파트의
예, 퀄리티가 지속된다는 전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비 현실화에 대해서도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인정을 하고 내야 돼요, 돈을. 이게 원래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건이라는 거는 부지는 국가에서 돼요. 그러니까 부지는 국가에서 되고 건물도 지어져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건물에 대한 파이낸스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하고 건물이 노후화되는 거에 관리비는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그거를 SH나 LH가 다 적자로 띄워줄 수는 없어요. 그건 국민 전체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 산에서의 관리비 부담은 본인들이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약해요. 그거를 하고 SH한테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내니까 당신들도 와가지고 제대로 건물 관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 주변에서 SH 관련된 개발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친구들도 보면 관리하기 싫어가지고 미쳐요.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예요. 짓는데 1층에 편의점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아, 편의점 넣지 마. 우리 관리하기 귀찮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 배달하잖아요. 그럼 지하 주차장이나 1층에다가 미국은 지금 다 1층 로비 같은 데다가 다 아마존 택배할 수 있도록 다 바꾸거든요. 야, 그거 넣지 마. 우리가 관리가 안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비 낼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때는 이런 거 넣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부동산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20살 여자 직대딩입니다. 저는 큰 꿈은 없지만 돈을 충분히 벌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고 대학교도 야간으로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부딘과 같은 도움이 되는 몇몇 뉴스레터도 구독하고 책도 조금씩 읽고 영상들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궁금해진 것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1번, 언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2번,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3번, 사람들은 첫 부동산 투자를 어떤 상품으로 시작하나요? 좀 20살 직대딩인데 참.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놀랍네요. 벌써부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예. 그래서 언제 부동산을 투자하면 좋을까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초기 투자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우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주식도 뭐 100만 원 투자할 때도 공부하는데 부동산은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서울만 해도 지금 중위값 9억인데 9억 하려면은 지금 최소한 4억은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기 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는 이건 자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eTrade.com CEO였나? 그분하고 이제 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부모가 자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서민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파이낸스 프로그램이 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워낙에 크니까 처음부터 아파트 사라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리츠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라고 좀 추천을 해요. 근데 절대 우선 투자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리츠를 분석할 때 분석할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리츠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주식이어서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같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리츠는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하고 같이 안 움직여요.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횡보했다고요. 네. 제가 여기서 리츠 얘기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캔들 스퀘어 리츠하고 아마 NH 리츠 얘기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캔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지금 쿠팡 상장하면서 약간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리츠가 미국식 리츠가 아니어서 리츠 상품 투자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고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자본 축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 말 믿고 지금 계속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중에 부동산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간단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20, 30대가 집을 산다고 하는데 20, 30대가 사는 게 아니고요. 30대하고 40대가 제일 많이 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대는 자본 축적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20대에 무리하게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저는 그 조언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부동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못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고 왜냐면 이건 사이클이 오는 거고 그래서 좀 자본 축적의 기간 및 공부하는 기간으로 하시고 30대에 들어가는 걸 전 추천해요.